당장 한국 여행을 취소하고 싶어요. 취소해 주세요. 고객님, 그건 불가합니다. 왜 안 된다는 거죠? 분명 취소 기간이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한 외국인 여성이 여행사 직원과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요. 여행사 직원의 말도 안 되는 대답에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환경지표를 연구하는 엘리사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 대학에서 환경과학을 전공했고 석사 과정을 마친 후 이 연구소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환경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브뤼셀은 유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유럽의 심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유럽연합본부가 있어서 국제적인 분위기가 물씬 나고 국제도시답게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브뤼셀은 어디를 가든 활기가 넘칩니다. 브뤼셀은 맛있는 초콜릿과 와플, 그리고 멋진 건축물로 유명해요. 특히 그랑플라스는 꼭 방문해야 할 명소로 아름다운 건물들이 둘러싸인 광장인데 밤에 조명이 켜지면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브뤼셀의 매력은 맛있는 초콜릿과 와플뿐 아니라 독특한 벨기에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작은 카페들이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도심의 예쁜 골목길을 산책하며 새로운 맛집을 발견하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얼마 전 저는 연구소에서 장기 근무한 덕분에 2주간의 휴가와 포상금을 받게 되었어요.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가족과 함께 배낭여행을 가는 것이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가족들에게 벨기에를 잠시 떠나보자고 제안했죠. 남편도 그동안 고생했다며 제가 원하는 곳으로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유럽은 일 때문에 여러 번 다녀왔고 미국은 총기 사건이 많아 조금 꺼려졌어요. 미국은 아이들과 함께 가기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했죠. 여행지를 고르다 보니 벨기에만큼 안전한 곳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벨기에에 살면서 정말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유럽의 중심에 위치하면서도 치안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럽 도시들이 복잡하고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벨기에는 예외죠. 벨기에 경찰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요. 매일매일 지역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주민들과 소통을 중요시한답니다. 그리고 벨기에는 긴급 상황 대응 체계도 잘 갖춰져 있어서 어디서든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 제가 한 번은 핸드백을 잃어버렸을 때도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해서 금방 찾아줬어요. 벨기에 경찰들은 도시 주변 곳곳을 돌면서 주기적으로 순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도시의 야경을 즐길 수 있죠. 게다가 벨기에는 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와 경찰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주민들이 경찰과 정기적으로 모여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개선책을 찾습니다. 이런 협력 덕분에 우리 지역 사회는 더욱 안전하고 단합된 느낌이죠. 그래서 벨기에가 치안 면에서는 정말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을 다녀오고 나서 이런 자부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치안만 잘한다고 안전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한국으로 여행을 갈 계획이 없었어요. 배낭여행을 하려면 장거리 이동도 생각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패키지 배낭여행을 알아보고 있었죠. 그 중에서 일정이 가장 잘 맞는 게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여행 상품이었어요. 사실 저는 아시아에 대해 잘 몰랐어요. 아시아 배낭여행이 낭만적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TV에서 본 티베트 고원의 한적한 모습과 제가 좋아했던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장관을 이루는 중국의 장가게를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 한류 바람이 불면서 북미와 북유럽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어서 한국은 몰라도 한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한국을 다녀와서 잘 알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코리아 하면 먼저 북한을 떠올리곤 하죠. 남한은 문화나 스포츠 소식으로 종종 등장하지만 북한은 미사일 발사나 미국, 일본을 향한 위협적인 뉴스로 자주 보도되니까요. 그래서 아시아로의 여행이 정말 색다를 거라는 생각에 가족 모두가 동의했고 우리는 중국과 한국 둘 다 가볼 수 있는 여행 상품을 예약하게 됐어요. 출발 전 저는 연구원답게 두 나라의 경제 지표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매년 발표되는 OECD 세계 행복 순위 보고서를 봤죠. 역시 벨기에는 대단한 나라예요. 행복 순위도 벨기에가 상위권 순위에 있더라고요.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수준 덕분에 주민들이 만족하고 다양한 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져 있어서 삶의 질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1위가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중국이었어요. 전체 중국인들의 90% 이상이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놀랐어요. 행복지수가 76%인 벨기에에 사는 저 역시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무려 91%가 행복하다고 하니 중국이 정말 궁금해졌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반면 제가 좋아하던 드라마의 나라, 한국의 행복 순위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인의 행복도는 겨우 57%로 조사 대상 32개국 중 거의 하위권이었어요.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잘 사는 나라이고 한류 문화도 활발한데 그게 다 겉모습일까 싶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인들이 느끼는 행복도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경제는 크게 성장했고 사회 인프라도 많이 발전했는데 한국 사람들의 행복도는 왜 떨어졌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한국 사람들의 행복도가 10년 사이에 15%나 감소한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 충격적인 보고서를 보니 저는 여행지에서 한국을 빼고 싶어졌어요. 드라마에서 보던 한국은 마치 동화 속 신데렐라처럼 아름답지만 실제로는 다르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중국 여행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여행사에 상품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 직원이 한국에 다녀오지 않으면 후회할 거라며 저를 극구 말리는 겁니다. 여행사 직원은 중국 여행 상품에 한국 일정을 추가한 상품이 최근에 출시되었는데 고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중국 또는 한국으로 가는 단독 여행 상품이거나 한국과 중국이 섞인 여행 상품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단독으로 갈 거면 차라리 중국보다는 한국 전용 배낭여행 상품을 추천해줬어요. 그런데 중국보다 한국 여행 상품이 더 비쌌어요. 그래서 전 속으로 한국 여행 상품을 판매할 경우 여행사 직원에게 주는 커미션이 더 높다는 것을 미리 짐작할 수 있었죠. 어쨌든 중국만 가는 상품과 중국과 한국을 반반 가는 여행 상품의 가격이 크게 차이가 없어서 이왕이면 다양한 나라를 경험해보자 싶어 결국 원래 계획대로 중국과 한국을 반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직원에게 고마울 따름이에요. 중국만 갔다 왔다면 10년 장기 근속 휴가가 아깝게 느껴졌을 거예요. 행복도가 90%가 넘는다는 중국. 왜 그런 통계가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가족은 불친절한 공안들의 태도와 길게 늘어선 입국 심사줄을 보고 숨이 막히는 지옥 같은 경험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충격적인 건 줄을 선 사람들 사이에 새치기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공항에선 새치기를 제지하는 사람도 없고 마치 안 하면 손해인 듯 서로 끼어들기 바빴어요. 정말 이상하고 신박한 무례함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일단 가장 불편했던 점은 중국 정부가 구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미국 SNS를 차단해놨다는 거예요. 그 대신 중국인들은 대부분 자국에서 개발한 앱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앱들은 영어를 지원하지 않아서 정말 놀랐습니다. 관광 대국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저희는 배낭여행을 하다 보니 현지 정보를 찾아야 할 일이 많았는데 구글 지도마저 막아놨으니 어딜 가고 싶어도 가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인 계획은 짜왔지만 실제 현지에 있을 땐 미리 세운 계획표만으로는 역부족이었죠. 구글 지도를 쓸 수 없으니 지도 없이 중국을 여행하는 셈이었습니다. 정말 답답했어요. 게다가 길에서 중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려고 해도 중국에서 영어가 거의 통하지 않더라고요. 상하이를 제외하면 어디서도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었어요. 호텔이나 기념품 가게에서도 영어는 기대할 수 없고 공산주의 전통 때문인지 자본주의적인 서비스도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은 시장에 있는 식당에 갔을 때도 주방장이 길가에 나와서 담배를 피운 후 손을 씻지도 않고 식재료를 만지고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어요. 주방장뿐이겠어요? 식당에서 서빙하는 직원 역시 손톱 밑에 까만 때가 잔뜩 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길에서 말로만 듣던 노상 배변을 실제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인터넷에서 봤던 사진들이 다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거리에서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장가계의 풍경은 정말 멋졌지만 이미 중국에서의 여러 가지 이상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행하는 동안 기분이 많이 상해버렸어요. 중국의 행복도가 90%가 넘는 이유가 정말 궁금했지만 어쩌면 질서나 배려보다는 개인주의가 강해서 자기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다 보니 만족도가 높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정을 겨우 마치고 한국으로 향했죠. 그런데 한국 역시 중국만큼이나 충격적인 나라였어요. 일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입국 심사가 초스피드로 끝나서 정말 놀랐습니다. 설마 이게 끝이겠어? 하고 아직 뭔가 더 남아있을 것 같아서 공항에서 기다렸는데 모든 절차가 순식간에 끝난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공항에서 저희를 기다렸던 여행 가이드는 우리가 머물 숙소를 안내해주고 사라졌고 다음 날부터 우리 가족의 자유여행이 시작됐습니다. 4일간의 한국 여행은 정말 어떻게 다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은 서울시 중구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머물렀는데 교통편도 좋고 접근성이 훌륭했어요. 우리는 서울에서 이틀 동안 디스커버 패스를 사용해 강남의 코엑스 아쿠아리움도 다녀왔어요. 서울에서의 여행 중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곳은 코엑스 아쿠아리움이었어요. 커다란 수조에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가득해서 아이들은 눈을 떼지 못했죠. 특히 상어와 거대한 가오리를 처음 본 순간 두 눈이 반짝이는 게 정말 신기해 하더라고요. 터널을 지나가며 머리 위로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걸 보고 너무 즐거워했답니다. 또 숙소에서 명동이 가까워서 저녁에는 명동거리에 나가보았는데 거리마다 예쁜 가게들과 다양한 간식들이 있어 아이들이 정말 신났죠. 특히 길거리 음식 중 떡볶이와 호떡을 처음 먹어봤는데 아이들은 떡볶이의 매콤달콤한 맛에 푹 빠져버렸어요. 맛있다며 계속 찾더라고요. 길거리 음식도 맛있었지만 한국의 음식점은 정말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음식점에서는 본 메뉴와 함께 나오는 사이드 요리 같은 반찬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 종류도 많고 정말 맛있었어요. 무엇을 본 메뉴라고 해야 할지 헷갈릴 정도로 푸짐했습니다. 식당의 음식은 정말 깔끔했고 반찬들이 다양하게 나와서 매번 뭘 먹어야 할지 고민될 정도였어요. 메인 요리뿐 아니라 사이드 메뉴까지 하나하나 신경 쓴 느낌이었죠. 사실 유럽에서는 본 메뉴 주문 후에 사이드가 먹고 싶으면 추가 주문을 해서 돈을 내고 먹어야 하는데 여기는 모든 게 한 세트처럼 나오니 정말 좋더라고요. 게다가 서빙을 하는 직원들의 옷차림도 단정하고 서비스도 친절해서 식사 시간이 더 즐거웠어요. 또 저희가 가는 식당마다 한결같이 외국인이라고 특히나 더 신경 써주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이나 반찬이 부족할 때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다가와서 챙겨주는 세심함이 좋았죠. 한국에서의 식사 경험은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깨끗한 환경과 함께 따뜻한 서비스를 받으니 다음에도
꼭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 식당에서는 음식 가격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팁을 주지 않아도 돼서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어요. 우리 가족은 식사를 마치고 습관적으로 팁을 남기고 나왔는데 주인이 놀라며 돈을 돌려주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요. 그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아무리 팁 문화가 없더라도 그냥 받으면 될 것 같은데 한국인들은 이런 점에서 정말 철저하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한국의 일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외국인인 저도 쉽게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 표지판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인들은 기본적인 영어 소통도 잘하더라고요. 한 번은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한 적이 있는데 그냥 작은 카페였어요. 그런데 종류가 많아서 무엇을 먹어봐야 할지 약간 고민돼서 카페 사장님께 메뉴 추천을 부탁드렸더니 친절하게 영어로 응대해 주었고 메뉴 설명도 자세히 해줬어요. 덕분에 어려움 없이 주문할 수 있었죠. 카페 사장님은 녹차라떼와 아이들이 먹을 만한 초코라떼를 추천해 주셨어요. 계산을 하고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뭔가 잘못된 줄 알고 긴장했는데 알고 보니 진동벨을 두고 갔다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 음료가 나오면 진동이 울릴 테니 그때 음료를 찾으러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기해하니 카페 사장님은 한국에서 이런 진동벨 시스템은 흔하다고 했어요. 이런 작은 배려에서조차 한국의 서비스 정신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벨기에 카페에서는 직원들이 손님 이름을 크게 부르다 보니 대화가 끊기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물론 벨기에에도 일부 카페에서는 진동벨을 사용하지만 아직도 안 쓰는 곳이 더 많거든요. 드디어 음료가 나와서 다 같이 한 모금씩 마셔봤는데 와, 녹차라떼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녹차 맛이 쓸까봐 걱정했는데 달달하면서도 약간 쌉쌀한 맛이 어우러져서 질리지 않고 끝까지 맛있게 마실 수 있었어요. 이거 마시고 나서 왜 한국 카페가 이렇게 인기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이들도 초코라떼를 맛있게 마셨네요. 음료를 추천해주신 사장님의 센스가 돋보였어요. 그렇게 카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숙소로 돌아가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려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하필 그날따라 아이들은 피곤하다며 계속 칭얼거려서 좀 예민해졌죠. 그런데 그때 한 한국인 남자가 도와주겠다고 다가와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그 덕분에 우리는 빠르게 길을 찾아 지하철을 탔고 남자의 친절함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아이들은 금방 잠이 들었고 우리는 남은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숙소에 도착하니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하루가 행복하게 마무리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는 여행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한국은 치안이 정말 좋아서 어디를 가든지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밤늦게까지도 걱정 없이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었고 길을 잃어도 금방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한국은 치안도 잘 되어 있어 도난이나 위험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전한 나라는 단순히 치안이 좋은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느낀 건 바로 보이지 않는 안전함이었어요. 사실 벨기에도 치안은 좋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두운 면도 있어요. 벨기에에선 마약 밀매와 관련된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요. 특히 안트베르펜 항구는 유럽에서 마약 유입의 주요 경로로 유명한데 최근에는 대규모 코카인 밀수 사건이 적발되어 큰 충격을 주기도 했어요. 이러한 사건들로 벨기에 경찰들이 마약을 단속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벨기에에서 마약 밀매 조직의 활동은 큰 문제로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져 있죠. 한국에서는 마약 사용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으며 정부와 경찰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한국보다 먼저 갔었던 중국에서는 공안이 도로를 순찰하며 국민을 감시하는 느낌이었는데,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거리마다 잘 정비된 CCTV와 순찰 중인 경찰들이 있어서 언제나 안전해 보였고, 특히 한국에서는 밤늦게까지 여성들이 혼자 거리를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번화가나 골목길에서도 여성들이 혼자 걷는 모습이 흔하고 전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다니는 걸 보니 놀라웠어요. 이는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나라가 OECD 행복도 조사에서 하위권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연구원으로서 데이터를 신뢰하는 편인데 이건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아마도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아닐까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엔 경제적 상황도 중요한 요소니까요. 저라면 한국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도가 99%는 될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욕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외국에 나가봐야 알지 않을까요? 한국 여행을 취소하지 않도록 저를 설득해준 여행사 직원에게 감사할 정도로 한국 여행은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막상 여행을 해보니 기대 이상이었던 나라였습니다. 한국의 매력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다음번에는 더 긴 시간을 두고 여행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부산과 여수도 가보고 싶어요. 그곳들은 저에게 한국 여행을 꼭 가라고 했던 여행사 직원의 추천이어서 더 믿음이 가거든요. 저는 장기 아시아 여행을 마치고 벨기에로 다시 돌아와 연구에 열중하고 있어요. 언젠간 한국에서 다시 뵐 날을 기약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벨기에 환경연구원 엘리나 씨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살기 좋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정작 한국인들의 행복도가 낮다는 건 참으로 아이러니하네요. 한국인의 행복도가 점점 높아지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